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51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강준만 교수의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독서 모임에서 정치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어떤 분이 진보계열 팟캐스트들이 유언비어, 과장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도 좀 넘었던 일인데요. 강준만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된 계기로는 제가 정치에 대해 좀 너무 문외한이고 아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끄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제목 도발적이기도 했고, 강준만 교수님의 책을 예전에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괜찮아서 읽게 되었어요. 12년 전 책의 저자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는 정당으로 쳐들어가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의 주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정당으로 쳐들어간 사람들이 적었기에 실패로 돌아갔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정당으로 쳐들어간 이유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슈가 아닌 인물 중심의 동기가 문제였죠. 속된 말로 이른바 빠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정치적 지지 행위를 종교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표현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언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연예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광신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분들을 과거에 좀 속된 말로 이제 빠순이 그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네. 그거에서 이제 어원은 거기서 온 것 같은데요. 저자는 특정인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더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지지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비판도 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말이죠. 이런 자세가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고요. 맹목적, 절대적 지지는 연예인 팬클럽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배신도 서열순입니다. 지도자가 배신을 해서 지지자가 돌아서도 배신은 지지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해도 특권이 있는 반면 지지자는 맹목적 추종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당파성은 강해서 우리 편 내부의 배신은 안 되지만 반대편 내부의 배신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중 기준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배신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청년이 우선 자신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자 도생하는 길을 택했어요.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연대를 하고 싶지만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믿음은 곧 부서지게 되어 있으며 이미 부서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피터 비에리는 그의 책 삶의 격,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에서 일 없이는 존엄도 없다! 라며 이른 존엄의 문제라고 역설합니다. 비에리는 노동은 물질적 자립이라는 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한국의 청년들, 특히 500만 알바족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부심은 열정이란 말로 대체되어 당신의 열정을 보여달라거나 열정을 가지고 일해라라는 주문이 난무합니다. 열정은 어느새 착취의 언어가 되었다고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망령이라는 책을 쓴 저자들은 단호한데요. 오늘날 면접관들은 열정을 측량합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악종권들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에게는 우리를 모욕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이념과 노선을 표방하건 무선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면 남의 이익을 위해 일할 기회도 사라지니 그런 이타적 행위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승리와 이익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혐오가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치인들에겐 매우 좋은 것이에요. 정치 혐오 덕분에 유력한 경쟁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늘 명백한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닐망정 정치 혐오를 증폭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김영철은 정치인들이 경쟁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공천을 줄 때도 가장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공천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일컫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은 성찰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진보라는 칼럼에서 진보의 숭고한 가치가 자리하고 있어야 할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완고한 집착만이 가득 차 있다. 넓은 세상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오르 저으며 그들의 곁을 떠나간다.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하지도 정서를 공유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진보의 자폐증이다. 그런 유사 진보가 판을 쳐도 그 누구도 이를 질책하려 들지 않는 진영 내의 비겁한 침묵은 진보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세상 사람들은 그 거친 모습이 진보인 줄로만 믿어가고 있어요. 바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열정적인 증오의 발산을 주업으로 삼는 바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런 걸까요?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 에릭 하퍼는 맹신자들이라는 책에서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1960년대 청장년층 20에서 49세 사이의 투표율은 70%가 넘었지만 최근 선거에서 49%까지 내려갔고 20대 투표율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투표율은 꾸준히 70%대를 유지했고요. 이와 관련 2014년 11월 도호쿠 대학 교수 요시다 히로시는 선거를 열심히 하는 세대는 그만큼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지배사회, 노인 정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저자는 제론토크라시, 제론이 이런 노인이고 크라시는 정치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제론토크라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막 60대에 진입했어요. 노령연금과 정년연장 국민연금 등 노인 정책 이슈가 하나둘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유럽 전역에서 고령 인구를 자신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느낀 젊은 근로자들이 이른바 세대 정의 구현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3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젊은이 3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부모 세대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시위를 벌인 이래로 수많은 세대 갈등이 벌어졌고 이젠 세대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다를 게 없고요. 미국 버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로런스 쿼틀리코프는 그의 책 세대 충돌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행정부는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언합니다. 한국의 진보는 계급에 중독되어 있어서 세대 개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세대론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특정 세대의 책임으로 단순하게 정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바 계급 문제를 은폐하고 우익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담론이란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거칠게 말하면 계급 문제를 해결하면 세대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지 왜 세대를 들고 나와 계급 전선을 흐리느냐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대론에 대해 경계심을 넘어 적대감마저 갖고 있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한윤영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지금의 청년층은 미계몽되었다기보다는 과계몽된 상태다.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운동으로도 반전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지식인의 조언은 상당수 기이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사춘기에 가능했던 저항의 형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소장 예를 들어 짱돌을 들라 대충 그런 게 자본주의 사춘기 386 시대 때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죠. 정의당 소장 조성주는 2002년까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20대 전반의 대학생들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정치의 환멸과 냉소를 보이는 세대로 바뀌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내수 경제 붕괴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은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열었다.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대학생들을 급격하게 탈정치화로 몰고 간 것은 바로 386 세대들이 주도했던 노무현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대는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지난 10년간 짧게는 지난 5년간 그들의 문제를 외면시했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임에 투표한 것이에요. 20대의 보수환이 탈정치환이 하는 그런 허황된 담론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사회 전체에 대해 보이는 환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안지 못하는 사회 구조와 정치 세력들이고요. 그간 진보는 보수와 싸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옳은 말과 일을 해도 더 멀어져만 가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분노로 발산됩니다. 진보는 보수와의 관계에서 나는 보수가 아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자기 존재 증명의 정치적 역량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정당에서 내가 아무리 주도적인 활동을 해도 결국 듣는 말은 당신 80년대에 뭐 했어? 였다고 합니다. 아무 뛰어나도 나의 위치는 주변부였다라고 토로했어요. 486 정치인들은 옛날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고 조성주는 지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된 것으로는 정치의 우선적인 목적을 이념과 노선 중심으로만 이해를 해온 탓과 더불어 앞서 지적한 잠재적 경쟁자의 원천 봉쇄라고 하는 습속이 작용한 탓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거가 닥치면 이기긴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벼락 공부 모드로 돌입하는데 이게 늘 한탕주의 냄새를 펄펄 풍기는 게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도무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은 평소 정당과 정치인을 메르스처럼 대하면서 선거 때만 표를 던지고 후다닥 손을 씻는 구경꾼에 불과해요. 혁신은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메르스화를 깨는 시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직 다음 선거만을 내려다보는 그런 성급함과 그에 따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리고 그 과정에 연탄가스처럼 스며드는 개파 패권주의, 이게 바로 야당을 골병 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증오를 동력으로 삼는 심판과 응징에 몰두하다가 전국엔 이 일을 그르치는 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아온 장면인데 혁신마저 그런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벼락치기 공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왜 정당의 혁신에 대해선 벼락치기 승부수를 보이지 않느냐고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징되는 1세대 노동운동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맞서 투쟁하고 있지만 국민적 호응은 없거나 매우 약해요. 청년 유니언 위원장 김민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데요. 오늘날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변부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막아내는 싸움에 당장의 절박한 이해관계가 없다. 이들은 해고 요건 완화 정책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의 만료와 문자해고 등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2세대 진보 정치와 2세대 사회 운동의 만남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고 합니다. 노동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청년 유니온과 주거라는 의제를 다루는 달팽이 유니온 같은 거대 구조보다는 의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 말이죠. 20대가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무력감이 큰 탓이에요. 내가 해서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8년 프랑스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주거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당시 프랑스 대학생 숫자는 220만 명에 달했지만 하숙집이나 기숙사 등에서 독립해 살고 있는 학생은 1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포스터에 부모 집에서, 그것도 부모 사이에서 섹스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그러한 권리의 주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한 포스터를 보면 또 경악을 합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범주는 주로 공부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대학생들이 공부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부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들의 권리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당들은 청년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면서 선거 때만 청년을 늙은 정당의 주름살을 가려주는 비비크림 같은 존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이나 통계 자료에서 만 19세에서 34세를 청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지만 늙을 대로 늙은 정치권에서는 40대도 청년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로 최고 기록을 세운 뒤 2013년에는 71%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도 70%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고등교육 버블이 심각한 나라예요. 미국 보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로런스 커틀리커프는 그의 책 세대 충돌에서 교육 버블과 인터넷 및 주택 버블 사이에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교육 버블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교육 버블이 꺼질 때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학 학위를 어떻게 차압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제1차 이념 전선은 좌우나 진보 보수가 아닌 학벌이라고 주장해요. 보수적인 부모는 자녀가 단지 일류대생이 되길 원하고 진보적인 부모는 자녀가 의식 있는 일류대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한 윤영은 386 세대들을 시위에 나가게 한 욕망과 제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서 교육시키도록 하는 욕망이 비슷하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비판과 기러기 아빠의 욕망은 공존할 수 있을 뿐더러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사적인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노동운동가 담병호의 딸이 검사가 되는 상황을 진보 언론이 미담처럼 기사화하는 나라다.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의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노동계급을 뛰어넘어 시민이 되려고 한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계층에서 용납이 안 된다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은 서울대 지방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사회적 신분 서열제와 더불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왜곡된 능력주의, 즉 갑질이라는 실천 방식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은 개천, 지방의 모든 자원, 특히 심리적 자원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용이 되기 위한 각자 도생에 몰두하게끔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오는 걸 지인보로 생각할 뿐 개천에 남은 절대 다수의 미꾸라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미꾸라지들의 돈으로 용을 키우고 그렇게 큰 용들이 권력을 갖고 개천 주기를 해도 단지 그들이 자기 개천 출신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뿐이라고 합니다. 입시가족, 중산층 가족의 입시사용법에서 김현준의 이른바 인서울 열풍에 대해선 고도성장이 끝나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소수 중상층은 계층 상승을 꿈꾸지만 대다수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밀려나는 계층 분해 현상이 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중상층과 중산층, 하류층, 추락 경계의 선자들이 모두 자녀 교육에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결국 다수가 소수를 위한 들러리를 서는 것 같지만 그 다수는 상류층으로 상승이 아니라 계층 하향의 공포 속에 임계 수준의 문화자본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위험 회피 방어 기제로서 인서울 대학 진학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인 6장에서 저자는 해결 방안들을 몇 개 제시하는데요. 정의당 소장 조순주는 청년 정치를 위해 KTNG 상상마당 홍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와 같은 방식을 보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요. 유사한 이제 KTNG 상상마당처럼 유사하게 대한 정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제 30대는 몰라도 20대는 이제 보통 대학생들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무료로 공간을 임대해주고 뭐 이렇게 놀게 해주는 그런 공간에 이제 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박원순 모델의 잔재를 털어보는 것 등을 언급하고 맺는 말을 남긴 뒤에 책은 마치게 돼요. 박원순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박원순은 시민운동가였어요. 시민운동가였고 자기 자신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약간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고 난 이제 이게 아니다. 뭐 세월에 타주셨나 뭐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시민 운동가들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50번째 청년이여 정나라로 쳐들어가자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청취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